제13장 국제수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절은 국제수지 개념과 내용.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실제로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실제 한국의 국제수지 통계표를 이용해서 국제수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국제수지하고 다른 경제변수하고 관계,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 통화, 환율, 이자율들이 국제수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 개념입니다. 국제수지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1국의 거주자와 여타국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제수지표 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데이터니까 이기는 플로우 변수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 변수 중에는 스탁 변수라는 게 있고 우리말로는 뭐 저량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플로우 변수, 유량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톡 변수하고 플로우 변수가 있는데 스탁 변수라는 것은 어떤 일정 시점에서의 통계량을 스탁 변수라고 그러고 플로우 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통계량을 플로우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집계한 것이니까 스탁 변수가 아니라 플로우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플로우 변수와 스탁 변수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GMP 요즘은 GNI라 그러죠. GDP, GNI는 이것은 플로우 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1분기 국민소득은 또 뭐 지난달 국민소득은 지난해 국민소득은 언제든지 그 앞에 일정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GNI, GDP 이런 것은 플로우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수요 공급 우리가 수요량 공급량 이런 경제 변수가 있죠. 쌀 수요량이 얼마다, 쌀 공급량이 얼마다 이랬을 때 이 수요량 공급량도 플로우 변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쌀 소비량, 수요량이 얼마고 지난해 쌀 공급량이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포함하니까 이것도 플로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탁 변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통화량. 지난해 말 한국의 M2는 3,000조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채. 지난해 말 우리나라 외채는 뭐 200조 달러다, 뭐 300조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외채 이것이 스탁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정 시점에서 통계량은 스탁 변수가 되겠고 일정 기간 동안의 통계량은 플로우 변수가 되겠는데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통계량을 집계한다는 면에서 플로우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국의 거주자와 여타국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거래. 그러니까 국민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국경 기준이라는 거죠. 국경 기준. 국민 기준이 아니라 국경 기준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시티뱅크 지점하고 미국에 있는 시티뱅크 본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인끼리의 거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니까 이 거래는 국제수표에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CD뱅크 지점하고 한국에 있는 지점하고 한국인이 거기서 대출하는 거래는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국제수지표의 직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봉급을 받아서 한국으로 송금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송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송금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끼리 거래지만 이거는 국경을 통과하니까 이것은 국제수지표의 직계가 된다. 어쨌든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거래는 국제수지표의 직계가 된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GDP하고 GNI라는 데 적어놨는데 GNI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그래서 이건 국민이란 내셔널, 그로스 내셔널 인컴에서 이것은 국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GNI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 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든 그것은 전부 GNI의 직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는 국경 기준이에요. 국경 기준.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은 GDP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생산에는 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GDP는 국경 기준이 되겠고 GNI는 국민 기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경제적 거래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물 거래든 재화를 사고 파든 서비스를 사고 팔든 그 다음에 모든 거래니까 금융거래, 주식 투자를 하든 증권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거래는 국제수지표에 직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수많은 거래를 상품 거래인지 서비스 거래인지 금융 거래인지 또 상품 거래 중에서도 수출인지 수입인지 외상 거래인지 현금 거래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하나의 거래 작성 방식으로는 복식북이 원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다. 복식북이 원리를 이용해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제수지표는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 이제 2010년에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가 IMF 회원국이고 그래서 그 회원국들은 전부 이 국제수지표를 이 IMF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IMF 매뉴얼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제수지표 구성을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미 누락 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시면 조금 큰 글씨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수지표 세부 항목들인데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그 항목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경상수지 거래가 있고 자본수지 거래가 있고 금융계정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래를 수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직계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차 및 누락 항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경상수지 내에는 재화를 사고 파는 거래, 수출 수입 거래인 상품 수지가 있고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인 서비스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항목이 있는 거는 본원소득 수지가 있어요. 본원소득 수지는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공장 또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송금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 또는 시디뱅크 한국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가져가는 거. 이것도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잖아요. 소득 거래. 이것을 갖다가 본원소득. 그래서 이자소득이든 임금소득이든 그 이자소득이든 임금소득 그 소득이 국경을 통과할 때 이 본원소득 수지 항목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대가 없는 거래입니다. 대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원조 같은 게 대가 없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원조 같은 것도 여기에 기록될 것이고 또 외국의 교포들이 우리나라 친척한테 송금했을 때 또는 우리나라 친척이 외국에 있는 교포한테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송금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는 자본의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거래가 되겠고 금융계정은 직접 투자에 해당되는 항목은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증권이나 채권은 증권 투자, 파생상품 거래는 파생금융상품 항목, 예. 그 다음에 여기 기타 투자는 현금 거래자인데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투자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달러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달러의 부족, 남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이 준비자산이고 이 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항목에 기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는 국제수지표의 항목들이고 이런 세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쭉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경상계정이 있고 그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그 다음에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경상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수지에는 자본 이전, 또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을 기록하는 항목이고 이 항목의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매우 미미해요. 그 다음에 큰 항목이 금융계정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투자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증권 채권은 여기에, 파생상품 거래는 여기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차입, 또 외상거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달러가 남거나 부족한 거래가 이 준비자산의 증감 항목에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수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경상계정이 되었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본수지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자본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흔히 일반적으로는 자본수지, 경상수지 할 때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왼쪽이 차변이 되겠고 오른쪽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조금 위에 실제 작성 방법을 보시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로 작성되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성 방법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국제수표를 읽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기본 원칙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화가 유입되는 거래. 어떨 때 외화가 유입됩니까?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외화가 유입되고 외국에 있는 노동자나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 돈을 붙이면 외화가 유입되는 거죠. 이 항목들은 대변, 플러스 항목에 대변은 오른쪽에 있어요. 플러스 항목에 기록을 하고 반대로 외화를 유출시키는 거래.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송금을 하게 되면 또 달러가 밖으로 나가죠. 이런 거래는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계정은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경상계정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금융계정이 있는데 이 금융계정은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산부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증가했을 때는 플러스 항목으로 감소하게 되면 마이너스 항목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기록하고 만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관련된 내용 항목에 더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떤 거래가 한 번 이루어지면 두 번 기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거래 1, 2, 3 이 세 가지 항목의 거래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차변과 대변이 아니라 여기처럼 자산, 부채 지금 경상수지는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융계정은 자산, 부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거래가 자산이나 부채를 증가시켰으면 플러스 그러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면 여기에 플러스 부채를 증가시켰으면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자산이나 부채를 감소했으면 자산이 감소하면 여기에 부채가 감소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90만 달러를 현금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상품 거래니까 여기에다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90만 달러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9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현금 거래는 어디라고 했죠? 기타 투자라고 그랬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에서 자산이 90이 는 거죠. 기타 투자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그래서 여기에 90 기록하고 여기에 90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상품 6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수입을 했다. 일단 수입을 했으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상품 수지에서 나가는 거래니까 여기에 60 하고 외상 거래는 기타 투자에 기록한다겠죠. 60만 달러를 지금 빚을 졌으니까 부채가 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래서 여기에 60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기록 한번 하고 이쪽에 기록 한번 하고 이쪽에 기록 한번 하고 두 번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해외여행으로 17만 달러의 여행 경비를 사용했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니까 서비스 수지 기록이 될 것이고 나가니까 여기에 17이 기록이 되는데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나갔으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7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경상수지는 대변에서 차변을 빼니까 여기 90에서 이거 하면 77이잖아요. 플러스 13. 경상수지가 13 흑자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리고 금융계정은 봤더니 자산, 여기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는 13이 늘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달러를 13만큼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13 흑자가 됐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의 항목하고 이 금융계정 항목은 항상 복식국이니까 항상 같아요. 항상. 이 항목과 이 항목의 값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항상 같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국제수지표는 하나의 거래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대변, 차변에 두 번 기록되니까 경상수지,
자본수지 합, 그러니까 앞에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수지, 그 다음에 여기가 금융계정이잖아요. 이 합과 금융계정의 값은, 이 값은 항상 같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작성된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과 금융계정 합이 항상 같지는 않다. 왜 그러죠? 수많은 거래가 있으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표는 누가 작성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수많은 거래들이 전부 한국은행으로 리포트가 되겠죠. 그럼 한국은행이 그걸 집계해 가지고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오차 및 누락, 이게 오류죠, 오류. 오류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수지표 작성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하듯이 국제수지표 작성은 여기에 경상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 금융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나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게 되니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같아지는 거죠. 두 번 작성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국제수지 흑자다 적자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모든 대외 거래를 갖다가 자율적 거래하고 보정적 거래로 나눈 다음에 이 자율적 거래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율적 거래, 보정적 거래를 다 합해가지고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자율적 거래고 뭐가 보정적 거래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출을 어떤 A라는 기업이 딱 거래가 두 개밖에 없어요. A라는 기업이 수출을 100만 달러 했어요. 그런데 B라는 기업은 수입을 150만 달러를 했어요. 자, 이 딱 두 거래만 있습니다. 이 1번 거래하고 2번 거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수출을 해가고 100만 달러를 벌었잖아요. 1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수입을 하려면 이 15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했을까? 어떻게 지불했을 것 같습니까? 또 하나 거래가 있었겠죠. 어떤 C라는 또 하나 거래가 있었고 여기는 외국에서 차입을 50만 달러를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번 100만 달러하고 차입한 50만 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150만 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율적 거래가 뭔 거는 이 두 개의 거래가 자율적 거래라고 볼 수 있겠고, 자율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고, 이 C의 거래는 이 A, B의 거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돈을 할 수 없이 빌린 보정적 거래다 이거예요. 보정적 거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다 하면은 국제수지가 들어오고 100 들어왔죠? 50 들어왔죠? 나간 거 150이죠. 그럼 균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균형인데 이걸 균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AB 거래만 갖고 균형을 판단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보정적 거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에서 1번, 2번 거래를 우리가 자율적 거래라고 생각하고 3번 거래는 보정적 거래라고 우리가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수지 균형은 이 두 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0 적자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 이 지금 국제수지 균형의 개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기가 경상거래가 있고 여기가 자본수지가 있고 여기가 금융계정이 있어요. 금융계정이 있는데 IMF가 이 국제수지표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 거는 보면 위로 갈수록 자율적 속성이 강하고 아래로 갈수록 보정적 속성이 강해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준비 자산이 있어요. 이 준비 자산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쭉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게 준비 자산. 그야말로 보정적인 거죠. 보정적 거래. 그리고 위로 갈수록 맨 이유가 뭡니까? 수출 수입이죠. 우리 항상 수출 수입을 국가 간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자율적 속성이 강하고 아래로 갈수록 보정적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보면 위에 있는 이 경상 수지가 가장 중요한 국제 수지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금융계정은 상대적으로 보정적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계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 파생, 기타 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직접 투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자본 이동이니까 자율적 속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보정적 속성이 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어진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율적 거래는 가격, 소득,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발생한 거래다.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은 민간 부문의 자율적 거래만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쪽이 자율적 속성이 강하다. 또 금융계정 쪽에서도 이 직접 투자 이쪽이 자율적 속성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13-1의 국제수지표에서 위쪽에 위치한 항목일수록 자율적 성격이 강하고 아래에 위치한 항목일수록 보정적 성격이 강하다. 어떠한 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경상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박스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국제수지 흑자는 언제나 좋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자, 국제수지는 수출과 수입인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흑자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입이 많으면 적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수출이 많다는 것은 뭔가는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소비가 더 적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바로 뒤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우리가 번 것을 다 안 썼다는 뜻이 되겠고, 그렇다면 웰페어, 후생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500만 원 다 쓰면 500만 원만큼 후생 수준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0을 벌었는데 400만 썼어. 그러면 100만 원만큼 후생 수준이 없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없어진다기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400만 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500만 원을 벌었는데 600만 원을 썼어. 그럼 500만 원 벌었고 600만 원 썼으니까 후생 수준 어때요? 훨씬 더 증가한 거죠. 500번 사람 600을 썼으니까 얼마나 또 뭐랄까 웰페어가 증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적자야.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치 국제수지 흑자 적자도 이 저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흑자는 지출이 적었다. 소득보다 뜻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적자보다 흑자를 선호해.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맨날 흑자를 본다는 것은
맨날 흑자를 본다는 것은 번 것보다 더 적게 썼다는 것이니 구세수익이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균형, 수출과 수입이 같은 거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흑자를 선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흑자를 누려야만이 준비자산에서 달러가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는 외환보유가 쌓이게 되고, 우리가 이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외환위기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어머니가 다 안 쓰고 저축을 해야만이 우리가 뭐 아프거나 또는 뭐 자식이 대학을 가거나 할 때 저축을 통해서 돈을 쓸 수 있듯이 그런 저축이 있어야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수지가 흑자를 누렸을 때 그것이 외환보유고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상수지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면 흑자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가가지고 준비자산을 늘리게 되는 거죠. 이게 흑자가 되면 이 준비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가 봤더니 이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외화 순대여자산이 감소했다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니까 대외자산이 쭉 증가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흑자니까 쭉 증가해. 근데 그렇다면 여기가 적자일 때, 흑자일 때만 증가하냐? 그렇지는 않죠. 금융계정 쪽에서 또 흑자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또 준비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경상수지가 이 순대외자산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자율적 거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쪽을 보정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율적 거래 부분에서 흑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인한 순대외 자산의 증가가 이쪽에서 증가한 것보다는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어 국제수지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국제수지 작성 방법을 상기하시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지금 이건 한국은행이 작성한 국제수지 통계표를 제가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봤듯이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수지 항목은 굉장히 다른 거래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융계정이 정말로 직접 투자나 주식 채권, 파생거래, 현금거래, 차익거래 이런 것들이 이 금융계정에서 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히 우리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의 자본수지는 이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 항목을, 특히 이 금융계정 쪽 항목을 우리가 흔히 자본수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자본수지가 적자야. 그랬을 때 그 자본수지는 이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수지예요. 수지니까 플러스면 흑자고 마이너스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를 보시면 이렇게 얼마죠? 억 달러니까 11억 아닌가요? 1,100억이네요. 1,100억 달러, 1,100억 달러 흑자다. 2018년에 우리나라는 상품 수지는 적자하다.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흑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가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 외국인들이 가지고 나간 돈보다 더 많다. 들어온 것이 많다. 이전 소득 수지는 여기는 뭐 아까 교포 간의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원조라겠는데 마이너스인 걸 봐서 아마 우리나라가 외국에 한 원조가
더 많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원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60년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던 때는 이쪽 항목이 플러스였겠죠. 당시에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244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직접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외국이 우리나라로 많이 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자산이죠. 자산 빼기 부채예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자산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금융계정 쪽에서는. 그러니까 달러가 나갔다. 그럼 증권 투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외국에 많이 한 것일까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많이 한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한 거죠.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나갔다. 그다음에 파생금융상품 거래, 그다음에 기타 투자. 기타 투자는 이게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자산이. 그리고 준비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준비자산이 174억이면 우리나라 이 지금 2018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는 거예요, 준 거예요? 174억만큼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경상거래하고 자본거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1년간 174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안 맞는 것이 오차 및 누락이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경상수지 흑자분하고 이쪽에 이것까지 합한 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 이 두 개를 합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지금 흑자면 달러가 지금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유입되니까 자산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것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항목하고 이 항목이 같아야 된다. 근데 다만 안 같은 것은 어때요? 이쪽만큼 이걸로 뭔가요? 오차 및 누락으로 조정을 해주면 이 항목이 이쪽 항목이 언제든지 같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자산, 국제수집표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준비자산이라겠죠. 그 준비자산하고 그 외환보유고 변화가 그러면 또 같은가 하는 것을 보시죠. 방금 제가 준비자산이 2018년에 179억 달러가 플러스다. 그러니까 그 해에 이만큼 외환보유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그대로 보여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보고 를 나타내고 이게 지금 외환보유고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이 차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차액. 매년 차액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은 그 해의 국제수지표에서 준비자산이 값이 얼마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점선하고 이 파란 선이 거의 같이 가고 있죠.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자산 항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외환보유액을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8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되겠습니다. 2018년 얼만고는 2018년 외환보유액이 4,430억 달러쯤 되네요. 4,430억 달러. 그중에서 97%가 외환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3% 정도만 금이라든지 IMF 특별인출권이라든지 IMF 포지션디 이렇게 3%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97%를 외환으로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미국 재무성 증권을 산다거나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준비자산 증가는 그 나라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킨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외환위기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외환 준비자산은 어떨 때 증가한다고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준비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뭔 거는 준비자산이 외환보유액이 툭 떨어지죠. 이게 지금 1997년이에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떨어져서 외환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이 없을 때 발생하는 위기를 외환위기라고 그러고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준비자산이 플러스가 되면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